먼지의 여자. 난 그 여자를 그렇게 불렀다. 먼지 알레르기가 심하여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날은 외출할 엄두를 못 내는 여자. 먼지가 쌓일 틈을 주지 않고 끝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닦는 여자. 먼지의 집. 원재길.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겠냐마는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모를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방문과 창문을 꼭 닫아두어도 며칠만 지나면 방 전체에 얇게 먼지가 덮인다는 사실이다. 어제만 해도 그렇다. 내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애들을 단속하도록 아내한테 당부하고 사흘 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책상 위와 방바닥, 책장 선반에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다. 다른 방은 문을 닫아 놓으면 아무 일 없는데 유독 내 방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느낌이다. 아내의 추측은 이러했다. 아마 책 때문일 거예요. 책을 만드는 종이는 대부분 산성이라서 유난히 부식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하긴 내가 아는 어느 출판사 사장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언젠가는 완전히 부식해서 먼지가 되어 사라질 운명이라고. 보통 땐 잊고 지내다가 며칠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서 먼지가 내린 방으로 들어설 때면 어김없이 한 여자가 떠오른다. 먼지의 여자. 난 그 여자를 그렇게 불렀다. 먼지 알레르기가 심하여 조금이라도 바람이 부는 날은 외출할 엄두를 못 내는 여자. 먼지가 쌓일 틈을 주지 않고 끝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닦는 여자. 10년 전 내 나이 아직 20대이던 시절의 일이었다. 당시의 형은 형수와 갈라선 뒤에 대지 150평에 건평 70평쯤 되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갑자기 본사 근무 발령이 내려져서 귀경하여 방을 보러 다니던 나에게 형이 연락을 취해왔다. 빈방 많으니까 형 집으로 와라.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형과는 8살이나 터울이 지는 데다가 어려서부터 같이 지낸 시간이 많지 않아 평소에 나는 꽤나 형을 어려워했다. 게다가 원래 과묵한 성격인 형은 이혼 이후 부쩍 말수가 줄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꺼렸다. 이사철이 아니어서인지 좀처럼 조건이 맞는 방이 나타나지 않아 여관을 전전하며 지낸 지 보름이 지났을 때였다. 형이 회사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방 구했어? 아니요, 아직. 알다시피 형은 집에 있는 날이 절반도 안 돼. 빈집이나 다름없어. 형이 직접 설계한 그 집은 구조가 특이했다. 밖에서 보면 2층 집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2층 집인지 3층 집인지 분간이 안 되었다. 1층엔 방 하나와 널찍한 거실, 주방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에서 1층 주방 바로 위쪽으로 방이 하나 나 있었다. 그 방을 형은 중간방이라고 불렀다. 마치 다락방처럼 한쪽으로 경사를 이루며 내려간 방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형과 합류한 날 그 집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한 여자와 7년을 살다가 호라비가 된 사람의 집은 다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렇게나 옷가지와 살림도구가 나뒹굴고 있어서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 도둑대가 나를 잡아서 한바탕 훑고 지나간 집 같았다. 형은 중국 요리를 시켜 1층 거실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열어주었다. 형제는 음식을 들며 맥주를 마셨다. 음악을 틀어놓았으니까 망정이었지 음악마저 없었더라면 소화불량을 예고하는 삭막한 자리가 될 뻔했다. 1시간 남짓 마주 앉아 있는 동안 형제가 나눈 대화는 서너 마디에 불과했다. 방 마음에 들어? 내가 짐을 푼 1층 현관 쪽의 방을 말하는 거였다. 예, 좋아요. 회사 생활은 어때?
본사 근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집에서 생활한 지 2달 지났을 무렵이었다. 온종일 가랑비가 내리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늦가을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여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으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좀 열어줘. 열쇠를 잃어버렸다. 마당으로 나가서 대문을 여는데 형 옆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앞으로 트렁크를 든 바바리 코트 차림의 여자는 얼핏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파리한 낯빛이었다. 여자는 내 앞에서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오늘부터 같이 지내게 됐어. 중간방을 쓸 거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지.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한낮에 퇴근하여 돌아왔을 때 형은 집에 없었다. 내 방 책상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촬영 간다. 며칠 걸릴 것 같다. 집안에 인기척이 없어서 여자도 형과 같이 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주방 옆에 욕실에서 손발을 씻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드러눕자 입이 찢어지게 하품이 나왔다.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을 때는 이미 창밖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시각이었다. 누군가 거실에 있었다. 이윽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멎었고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발작 소리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는 소리가 들렸다. 수돗물 쏟아지는 소리와 그릇 닦는 소리가 뒤따랐다. 눈을 부비며 방을 나선 나는 주방에서 백열등 불빛을 받으며 내 쪽으로 등을 보이고 선 여자를 보았다. 붉은 스웨터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주황색 치마를 입은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조절하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머리를 뒤로 한데 모아 묶은 모습이었다. 형수? 아직 잠이 완전히 달아나지 않은 상태여서 하마터면 형수님 하고 부를 뻔했다. 그때 여자가 냉장고를 향해 돌아섰다. 그때서야 어젯밤에 형이 데리고 들어온 여자라는 걸 알아챈 나는 마치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재빨리 내 방으로 돌아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 밑에 두 다리를 길게 뻗고 앉아서 여자가 주방에서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형과 저 여자는 어떤 관계일지 헤아렸다. 경우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우선 저 여자는 형과 연인 사이일 가능성이 컸다. 그 다음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당장 묵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서 당분간 형의 신세를 지게 된 여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간밤에 대문 앞에서 마주쳤던 여자의 얼굴을 곰곰이 떠올렸다. 아담한 체구에 평범하다면 평범한 얼굴이었다. 큰 눈에 입을 작게 오므린 여자는 왠지 겁에 질려 잔뜩 위축된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이혼하기 직전에 본 형수의 얼굴이 겹쳐졌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닮은 데가 있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모델 출신의 형수는 늘 당당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걸음걸이와 제스처가 남자 이상으로 활달했다. 결혼을 전후한 시기에 형과 형수는 세간에 상당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형의 친구들은 인류 모델과 1급 사진작가의 결혼을 미녀와 야수의 결혼에 빗댔다. 형의 외모가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수의 외모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였다. 내 눈에도 형수는 내가 아는 어떤 여자보다 완벽한 몸매와 얼굴을 갖고 있었다. 난 이 나라의 묻 남성들의 경우처럼 오래전부터 지면과 TV를 통해서 형수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형의 인생 반려자가 되어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난 한동안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는 감각을 잃어버렸다. 내가 형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건 어느 여름날에 벌어진 일이 계기가 되었다. 그때 형과 형수 그리고 나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원래는 나도 한 여자를 동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일로 그 여자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에 약속을 취소했다. 바닷가에서 이틀을 보낸 날 아침에 형은 카메라 장비를 챙겼다. 섬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좀 찍어 와야겠어. 난 그냥 바닷가에 남고 싶었다. 형수의 경우는 당연히 형과 같이 섬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형수가 뭐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형은 자기 혼자서 다녀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녁 배로 돌아올게. 그날 오전에 형수와 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며 보냈다. 파라솔 그늘로 돌아왔을 때 형수가 모래에 배를 대고 다리를 쭉 뻗고 누우며 내게 선텐 오일을 내밀었다. 골고루 발라줘야 해요. 난 형수의 어깨에 오일을 바르면서 내 손이 심하게 떨리는 걸 보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린 다시 물로 들어갔다. 땡볕이 내리는 한낮에 난 뗏목처럼 생긴 고무 튜브를 밀고 바다 복판으로 나갔다. 형수는 내가 오일을 발라줄 때와 똑같은 자세로 튜브 위에 엎드려 있었다. 정신없이 튜브를 밀고 발장구를 치던 난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걸 알았다. 우리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바닷가가 저만치 까마득하게 먼 거리로 보였다. 그만 돌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튜브의 방향을 바닷가 쪽으로 돌리는데 형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알맞게 그을린 건강미 넘치는 얼굴로 아름다운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형수가 물었다. 무서워요? 난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머뭇거렸다. 옆으로 낮게 날아가는 갈매기를 눈길로 따라잡으며 딴전을 피웠다. 그러자 형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형수가 덧붙였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내 눈을 피해선 안 돼요. 자,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요. 그날 처음으로 난 형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형수는 부드러운 눈빛을 날리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 가슴 밑으로 온몸을 휘감는 바닷물의 서늘한 감각, 그리고 형수의 잔잔하면서 따뜻한 눈빛은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던 중에 난 서서히 긴장이 풀어지면서 형수가 형의 아내나 한 시절 나의 가상의 연인이 아니라 친누나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방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멎고 여자가 계단을 올라가서 자기 방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린 뒤에 다시 방을 나섰다. 식탁엔 1인분의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 옆에 놓인 메모지가 눈에 띄었다. 찌개 식었으면 데워서 드세요. 밥은 보온 밥통에 있어요. 형은 일요일인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없었다. 형이 없는 형의 집에서 난 아침 저녁으로 여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고 여자가 빨아서 말리고 다린 옷을 입었다. 나는 여자와 부딪히는 걸 피했지만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 나를 보면 고개를 약간 숙여서 인사했으며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없이 그게 어디 있는지 물었다. 못을 박아야 하는데 망치가 어디 있죠? 뒤뜰 창고에 공구함이 있어요. 못 쓰는 상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면 상자 같은 거면 되겠는데 그것도 창고에 있어요. 형이 집을 비운 일주일 사이에 집은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먼지구덩이에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던 집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여자는 내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먼지를 닦고 버릴 물건을 추리기 시작했으며 내가 잠자리에 드는 시각에도 집안 어딘가에서 걸레와 빗자루로 청소하는 소리를 냈다. 여자는 청소를 할 경우에 늘 안에 손수건을 댄 두툼한 입마개를 했다. 그랬는데도 간간히 여자는 심하게 재채기를 했다.
한 번은 10여 차례 이상 쉬지 않고 재채기를 하다가 더는 못 견디겠던지 부랴부랴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새도록 여자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폐결핵 환자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형이 촬영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주방에서 그녀와 마주치기는 처음이었다. 커피를 한 잔 끓여서 식탁에 내려놓으며 여자가 맞은편에 앉으며 입마개를 풀었다. 국그릇에 얼굴을 빠뜨릴 것 같은 기세로 바삐 밥 먹는 일에 몰두하자 여자가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어요. 얼마 후에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22살 되던 해 봄에 벚꽃놀이를 다녀온 뒤부터 벼랑간 먼지에 과민한 체질이 되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년에 한두 번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꽃가루뿐 아니라 먼지, 담배 연기 그런 걸 맡으면 곧바로 증상이 심해져요. 난 밥을 먹으며 묵묵히 여자의 얘기를 들었다. 특별한 감정은 일지 않았고 다만 세상에 별 희한한 병이 다 있구나 하는 느낌뿐이었다. 여자는 내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자 얘기를 중단하고 내 눈치를 살폈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자리에서 엉덩이를 때렸는데 그녀가 물었다.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내가 사실대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어색한 건 사실이지만 차차 나아지겠죠. 그러자 여자는 일순간에 표정이 밝아졌다. 입마개로 다시 입을 가리고 반찬 뚜껑을 덮으며 여자가 물었다. 그분한테서 전화 안 왔어요? 그분이라뇨? 형님 말이에요. 아니요, 안 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형은 작업실과 침실을 겸한 2층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난 나대로 회사 일에 바빠서 형뿐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도 잊고 지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여자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그 여자가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여자가 세탁한 옷을 입고 여자가 말끔히 청소한 방에서 자면서도 여자의 존재를 떠올리는 일이 없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여자가 형의 집에 온 지 반년이 지날 때까지 형은 그 여자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나한테 들려주지 않았다. 아마도 특별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었던 건지도 몰랐다. 돌이켜보니 타성에 젖는다는 건 실로 무서운 일이었다. 가령 한동안 속옷을 벗어서 내놓을 경우에 겉옷 속에 감추어서 화장실 빨래통에 넣었으나 나중엔 아무렇게나 벗어서 패대기 치듯이 욕조에 내던졌다. 여자와 집안에서 마주치는 걸 피하던 일은 먼 과거가 되었으며 여자가 요리를 하는 동안 식탁에 미리 가 앉아서 이것저것 반찬을 집어먹기도 했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던 날 아침 식탁에서 난 새삼스럽게도 내가 그 여자를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을 맡기고자 고용한 파출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가 국자를 들고 국을 뜨다가 말고 창밖으로 눈길을 주며 아, 비가 오는구나 하고 중얼거리는 걸 지켜보다가 엉겹결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듯이 말했다. 뭐해요? 어서 국 줘요. 여자한테 무심하고 냉정하기는 형도 다를 바 없었다. 형은 식사 때 2층 작업실에서 주방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끼니 때마다 여자는 밥상을 들고 위태롭게 계단을 올라가는 묘기를 부려야 했다. 빨랫감도 여자가 직접 형 방에 들러서 챙겼다. 집안일을 돌보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여자는 중간방에서 보냈다. 내가 알기에 TV나 라디오가 없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 머물 때 여자가 무얼 하는지 전혀 종잡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난 그 여자가 형을 상대로 파출부 이외에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4월 말에 일주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떠나기 전날 집을 비우게 된 일을 알리는 게 좋을 듯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형의 방으로 올라갔다. 형의 작업실 문을 두드리려던 난 멈칫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와 여자를 나무라는 형의 목소리가 섞였다. 얼마 만에 실랑이가 멎었고 형이 뭐라고 속삭이며 여자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처음도 아닌데 뭘 그래. 자, 어서. 계단을 내려온 나는 불을 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형의 방을 나선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는 게 보였다. 여자는 밑자락을 밖으로 빼낸 셔츠에 발목을 덮은 치마 차림이었는데 손수건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여자가 계단 중간에서 자기 방으로 사라진 뒤에 2층 방에서 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둔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온 형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주스를 꺼내 마셨다.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거실을 지나쳐 계단으로 다가가던 형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뭐하냐? 불도 안 켜고. 내가 아무 말이 없자 형은 쭈뼛거렸다. 담배에 불을 붙여서 물며 계단 난간에 등을 기댄 형은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내뿜었다. 알고 있었어? 며칠째 의사가 다녀갔다는 거. 요즘 들어서 증상이 심해졌어. 누가요? 형이요? 아니, 중간빵 여자. 먼지 알레르기 때문이야. 당분간 먼지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하기 힘들 거야. 증상이 가라앉기 전까지 네가 대신해서 장을 봐오면 좋겠는데. 저 내일 출장 가요. 일주일 걸릴 거예요.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형은 집에 없었다. 현관에서 나를 맞으며 여자가 가방을 받아들었다. 형제가 교대를 하는 것 같네요. 촬영권으로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하셨어요. 여자는 예의 두툼한 입마개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밭은 기침을 했다. 여자가 저녁을 짓는 동안 난 형의 방에 올라가 보았다. 형이 촬영 여행을 떠나면서 나한테 메모를 남기지 않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형의 방은 창가 쪽에 침대가 있었고 그 옆이 암실이었다. 암실 커튼을 젖히자 허공에 빨래처럼 널어놓은 20여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중간방 여자가 모델이었는데 모두가 흰색 천을 들이운 작업실 벽을 배경으로 찍은 누드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눈가에 그림자가 짙게 내린 얼굴이었다. 딱 한 장 미소를 머금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러 꾸민 표정이 분명했다. 미소 뒤쪽에 두려움과 수치심에 난감해하는 표정이 숨어 있었다. 그런데 사진의 배경을 살피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왔다. 여자가 앉아있는 자리는 흐트러진 침대 위였다.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은 모멸감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서 벽에 이마를 대고 얼마간 가만히 서 있었다. 난 형과 형수가 갈라서기 오래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형수는 결혼과 동시에 시쳇말로 한참 잘 나가던 모델 일을 그만두었다. 형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형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역시 형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게 그런 식이어서 형은 매사에 자기 멋대로 집안일을 처리했고 형수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형의 집에 들른 어느 날 주방에서 형수 혼자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형수가 나한테 잔을 권했다. 이미 술이 많이 취한 형수는 나한테 반말을 했다. 이봐, 뭐해? 어서 마셔. 내가 잔을 비우자 바로 잔을 채워주며 재밌다는 얼굴로 웃었다. 자식, 잘 마시는데?
형수도 자기 전에 술을 따라서 단번에 비웠다. 재차 술을 따르려는 걸 내가 말렸다. 많이 취하셨어요. 그러자 목을 뒤로 젖히고 하하 웃던 형수는 일순간 정색을 하며 내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이전 날 바다 복판에서 보았던 밝고 활기가 넘쳤던 눈빛과 달리 한풀 기가 꺾인 음울한 눈빛이었다. 이봐,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자 형수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깊이 생각하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반말투가 사라졌다. 나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서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하지만 아직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아내와 창부와 하녀의 역할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산 지난 7년 동안 나한테 필요한 건 인내심이 전부였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로 비쳤나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달아나듯이 그 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마치 나 자신이 형과 공모하여 그동안 형수를 학대해왔던 것처럼 여겨져서였다. 그날부터 정확하게 2달이 지나서 두 사람은 이혼했다. 1층으로 내려갔더니 여자는 번갈아 기침과 재채기를 해대며 거실 탁자를 닦고 있었다. 먼지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쟁을 치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얼핏 형이 저 여자를 집으로 들인 건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바깥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일었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여자한테 거처와 식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파출부와 모델의 역할을 강요해왔던 게 아닐까. 벼랑간 그 여자와 형의 관계를 알아버린 기분이 들면서 어떻게 해서든 저 여자를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는 느낌이 스쳤다. 그 방법이 무언지는 몰랐다. 이 집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마땅한 거처를 구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려웠다.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는데 거실 청소를 마친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정리했다. 내가 여자한테 넌지시 말했다. 내일부터 내가 장을 봐올게요. 4월 물건 목록을 만들어줘요. 여자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언제나처럼 입마개를 하고 있었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반색하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1시간쯤 후에 내려올게요. 식단을 짜봐야 필요한 음식 재료가 무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매일 장 보러 가시는 건 불가능하겠죠? 일주일치 식단을 짜도록 할게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여자는 기침과 재채기 증상이 많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만 빼고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장을 봐오는 일은 계속해서 내가 맡았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시장에 다녀올 때마다 난 여자가 원하는 음식 재료 이외에 여자에게 줄 이런저런 선물을 샀다. 책을 산 날도 있었고 꽃을 산 날도 있었으며 휴가수당이 나온 달에는 CD 플레이어를 샀다. 여자는 내가 건네는 선물을 받는 자리에서 매번 날개를 펼치듯이 두 팔을 벌리면서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이따금 주말에 여자가 빨래하는 걸 도왔고 곁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보조할 때도 있었다. 한 번은 순전히 희망을 심어주고 의욕을 북돋으려는 마음에서 그 집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는 암시를 주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요. 무슨 좋은 수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해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 즈음에 난 그 여자한테 예전처럼 무심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들었던 탓이었다.
외출이 잦아졌고 늦게 귀가할 때가 늘었다. 자연히 집에서 식사하는 날이 줄었고 퇴근할 때 장을 봐오겠노라고 약속했다가 여러 번 약속을 어겼다. 별 생각 없이 여자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끔 여자가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건넬 때면 한쪽 귀로 흘려들으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지만 여자는 나한테 한마디 불평을 늘어놓거나 서운해하는 느낌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1년 전에 그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했듯이 열심히 집안을 치우고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며 살았다. 연말에 나는 결혼 날짜를 잡았으며 해가 바뀌자마자 새 집을 구해서 이사했다. 이사간 집에서 짐을 풀던 중에 뒤늦게 여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형의 집을 떠나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조만간 한번 그 집에 들러 여자한테 그동안 고마웠다는 얘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뿐이었고 결혼 준비에 신경 쓰느라 그만 기회를 놓쳐버렸다. 내가 다시 형의 집에 발을 들여놓은 건 결혼식을 올린 뒤로도 여러 달이 지났을 때였다.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난 그 집에 형은 없고 여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형은 내 결혼식에 참석한 직후에 출국했다. 1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할 작정이었다. 공항에서 형과 잠시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난 그 여자에 대해 물었고 형은 간단하게 대꾸했다. 내가 집을 비우는 동안 혼자서 집을 보게 될 거야. 회사 일을 보러 외출했다가 우연히 형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시간은 석양이 내리는 저녁 때였는데 골목으로 접어들면서 형의 집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집 전체가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보여서였다. 분명히 이전에 내가 살던 형의 집은 붉은 벽돌 집이었다. 내가 그 집을 떠난 지 7개월, 그리고 형이 그 집을 비운 지 넉 달 만에 집은 전혀 다른 색깔로 탈바꿈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호주머니에서 그 집 열쇠를 꺼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웃자란 풀에 발목이 깊이 잠겼다. 현관문에도 두터운 먼지가 덮여 있었다. 문을 열자 안에서 서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달려들었다. 한낮엔 수은주가 30도를 넘나드는 계절에 이런 한기는 전혀 뜻밖이었다. 눈을 의심케 만드는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목을 움츠리면서 바라본 집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도저히 신을 벗고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신을 신은 채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중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중간방의 문을 가볍게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문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려 했지만 안에서 걸어 잠갔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계단을 미쳐 올라가서 형의 작업실을 겸한 침실로 들어갔다. 그 방은 의외로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다. 모든 물건이 반짝거리는 윤기를 자랑했으며 먼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암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암실로 들어간 나는 언제나처럼 사진 10여 장이 빨래처럼 줄에 널려 있는 걸 발견했다. 형이 출국 직전에 인화시킨 사진 같았다. 그러나 사진 속엔 사람 형상을 한 희뿌연 물체뿐이었다. 그것은 먼지 같기도 했고 안개 같기도 했다. 머리 모양이나 몸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미루어 여자의 형상이 분명했는데 형이 도대체 무얼 찍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독특한 촬영 기법을 실험해 본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방을 돌아 나온 나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중간방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문을 두드렸는데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주먹으로 문을 내리쳤다. 이봐요. 문 좀 열어봐요. 어서요. 하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가서 주방 옆에 붙은 문을 열고 뒤뜰로 나갔다.
창고에서 망치와 드라이버를 찾아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갔다. 중간방의 문 손잡이를 망치로 두드리고 드라이버로 문틈을 쑤셨다. 얼굴과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마침내 드라이버에 잠금 장치가 걸리면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다. 뻑뻑했지만 손잡이가 다 돌아갔다. 손잡이를 두 손으로 쥐고 다시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에 문을 세게 잡아당겼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흡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먼저 맞은편 창을 통해 강렬한 석양 햇살이 날아와 눈을 멀게 했다. 거의 동시에 잡아채듯이 문을 연 서슬에 뽀얀 먼지가 일어서 온 몸으로 달려들었다. 1층의 거실과 주방 그리고 계단을 덮은 먼지는 중간방을 장악한 먼지에 비하면 먼지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방 전체에 두터운 먼지가 자욱하게 덮여 있었다. 쾌쾌한 냄새를 풍기며 코 속으로 파고드는 먼지를 손을 내저 쫓으면서 방으로 한 발짝 발을 들여놓았다. 사면 벽에도 냉동실의 성에처럼 먼지가 잔뜩 달라붙어 있었고 천장 내 모서리엔 거미줄이 잔뜩 엉겨 있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방이라고 해도 이런 먼지와 거미줄은 보기 힘들 것 같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방 안 곳곳에 먼지에 덮인 물건들의 정체를 더듬었다. 방 오른쪽 벽에 붙여서 바닥에 내려놓은 물건은 트렁크인 듯 했다. 여자가 처음 그 집에 왔을 때 들고 온 트렁크가 떠올랐다. 옷걸이에 걸린 옷가지의 형체도 눈에 들어왔다. 창가 탁자 위에 놓인 건 내가 선물한 책과 CD 플레이어인 듯 했다. 먼지에 덮인 화병과 설화를 연상시키는 안개꽃도 보였고 쓰레받기와 빗자루의 형상도 눈에 잡혔다. 뒤이어 나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기에 역시 먼지를 뒤집어 쓴 침대의 형상이 놓여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괴종시계의 형상이 있었고 그 옆으로 손수건과 입마개의 형상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 침대 위에 마치 기다란 자루처럼 한 여자가 늘어져 있었다. 그 방에서 유일하게 먼지의 세례를 받지 않은 물체였다. 여자는 여름날에 어울리지 않게 두터운 스웨터와 긴 치마 차림이었다.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 두 다리를 기역자로 구부린 채 내 쪽으로 등을 돌리고 모로 누운 모습이었다. 당장이라도 몸을 꿈틀거리면서 누구세요? 하고 물으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릴 것만 같았다. 좀 전까지 외로움과 공포에 떨며 숨죽여 눈물을 흘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미 영원한 잠에 빠져든 여자의 얼굴과 그 앞쪽의 침대 위는 손바닥 두억의 너비로 물기가 흥건했다.